안녕하세요. 서울대병원 간담체외과의 최영록입니다. 오늘 이렇게 이식 의료인을 위한 힐링 캠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도 사실은 환자들 힐링뿐만 아니라 저 힐링을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좀 가볍게 입고 왔고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참가하시면서 오늘 강의와 이걸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 학회처럼 이렇게 딱딱하게 안 하고요. 여러분들이 질문거리가 있으면 여기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강의 중간에 라도 저희가 강의하시는 분께 이렇게 의뢰드려 가지고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뉴트리셔널 매니지먼트에 관해서 간이식 받고 나서 영양 매니지먼트에 대해서 이렇게 3가지 강의를 준비했고요. 우리 나중에 소개를 드리지만 이재근 교수, 김영철 교수, 명승근 교수를 특별히 모셨습니다. 자, 첫 번째 강의는 저희가 옵티마이징 리커버리에 대한 이재근 교수의 강의가 있을 거고요. 제가 간략히 양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브란스 연세대학교를 졸업하셨고요. 네, 특이하게 나노과학 기술협동과학 생명학에서 석사를 하셨네요. 이건 몰랐던 사실인데 군대도 갔다 오셨죠? 네. 해병대 갔다 오셨거든요.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특이한 경력을 갖고 계십니다. 현재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외과학교실 이식외과 조교수로 계시고요. 활발히 학회 활동하고 계셔가지고 모르시는 분들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강의 잘 부탁드립니다. 예, 소개 감사합니다. 저 세브란스 병원의 이재근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주제는 저도 이런 주제를 처음 받아봐서 이렇게 되게 고민이 많았는데 이렇게 뉴트리셔널하게 어프로치를 이제 그 LT에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해보는 그런 자리고요. 저도 이번 그 주제를 준비하면서 많이 배웠습니다. 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따로 뭐 이렇게 CY는 없고요. 일단은 저희 LT가 뭐 HCC로도 많이 하지만 이제 시로시스 개념에서 이제 보면은 리버가 시로시스가 있으면 이제 말뉴트리션이 생깁니다. 이 말뉴트리션이라는 게 리버가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작용 중에 뭐 조혈작용, 대사작용, 뭐 해독작용, 뭐 여러 가지가 많지만 그 중에 이제 또 그 뉴트리션에 관련해서 우리 메타볼리즘에 대해서 이제 그 관련을 하기 때문에 리버가 펑션이 떨어지면 말뉴트리션이 생깁니다. 이 말뉴트리션은 여러 가지 일단 리버의 오리지널 리버 디지즈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리버 시로시스가 생기면 아사이티스가 생기고, 그 노지아가 생기고, SBP가 생기고, 여러 가지 인펙션이 생기고 이러면서 잘 못 먹어서 생기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소모가 되면서 GI 블리딩이나 이제 이런 소모가 되면서 생기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원인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리버 시로시스가 있기 때문에 이제 말뉴트리션이 생기면 우리가 이제 이식 전에 컨디션이 나빠지기 때문에 또는 또 이식 후에 이제 회복하는 과정에서도 잘 회복이 안 되기 때문에 영향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예측은 되지만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굉장히 그동안 관심을 못 가졌었는데 오늘 최영록 교수님께서 굉장히 좋은 주제로 시작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 말뉴트리션이라는 게 결국은 이제 어떤 그 피노네모로 나타나는데 이제 근육이 빠지는 이제 sarcopenia와 근육의 펑션이 떨어지는 이제 프레일리티로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은 우리 이제 삶의 질도 나빠지겠지만 그 아웃컴에도 영향을 미치는 그 삶과 죽음에도 영향을 미치는 그런 관계를 이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일단 정의를 먼저 보겠습니다. 말뉴트리션이라는 거는 뉴트리션이 이제 임밸런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데피션시도 있을 수도 있고 익세스도 있을 수가 있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뉴트리션의 임밸런스가 있는 거를 이제 말뉴트리션이라고 하고, 그거의 이제 형태로 이제 프레일리티는 머슬 컨트랙트 펑션이 이제 임페어한 경우로 나타나는 거고, sarcopenia는 이제 머슬 매스가 감소되는 걸로 이렇게 좀 정의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논문마다 좀 어떠한 말뉴트리션이나 아니면 뭐 이렇게 머슬의 능력이나 매스가 떨어지는지에 따라서 이제 그 정의하는 바가 다르지만 이런 말뉴트리션이 있으면 이제 아웃컴이 안 좋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뉴트리션 같은 경우에는 엔드 스테이지 리버 디지즈의 이제 커먼 컴플리케이션이고요.
그 모빌리티와 모탈리티의 프리딕터로 이제 관계가 있습니다. 그 말뉴트리션이 이제 40에서 90%까지도 보고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프레일리티는 17에서 43%까지 보고되고 있습니다. sarcopenia는 이게 근 감소라는 게 이제 성별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지만, 이제 피메일에서는 33%, 메일에서는 54%까지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 말뉴트리션을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따라서 뭐 여러 가지 논문들이 있는데, 이제 아주 옛날부터 Subjective Global Assessment라고 SGA라고, 요거는 이제 그 히스토리 테이크나 피지컬 이그제만 하는 동안 여러 가지 이제 항목들을 체크하고, 이러므로 인해서 이제 그 말뉴트리션을 평가하는 가장 오래된 항목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1987년에 나온 논문인데요. 이 SGA라는 게 웨이트 체인지가 있는지, 그다음에 다이어트리 인테이크 체인지가 있는지, 뭐 GI 심텀이 있는지, 그다음에 펑셔널 캐패시티, 뭐 피지컬, 뭐 이데마나 뭐 이런 아스타이티스 이런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해서 이제 레이팅을 해서 A, B, C 요렇게 레이팅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좀 추가적으로 이제 로얄 프리 하스피탈 글로벌 어세스먼트라고 RFHGA, 요거는 이제 BMI랑 그다음에 미디안 멀스의 이제 서큐움을 재서 요런 걸 추가해서 이제 좀 더 객관적인 지표들도 이제 표함해서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요 그 RHFGA 로얄 프리 하스피탈 글로벌 어세스먼트 같은 경우에는 그 뉴트리션이 어떤지에 따라서 이 멜드 스코어도 이렇게 멜드 스코어 안에서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이게 여러 가지 기존에 알려진 뭐 멜드 스코어나 뭐 도너가 있거나 뭐 에이지가 있거나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그 기존에 알려진 그 멀티베리어트 리스크 팩터 콕스 리그레션의 모델에서도 이 RFHGA 카테고리를 넣으면 이게 다 웬만하면 다 작동을 하는 것을 봐서 굉장히 이제 좋은 그 포스트 트랜스플란트 아웃컴을 예측하는 지표가 됩니다.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예측하는 지표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뭐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뉴트리션이 안 좋으면, 그리고 그 뉴트리션이 안 좋아서 나타나는 sarcopenia나 프레일리티에 따라서 이제 굉장히 차이가 많고, 특히 이제 이 뉴트리션을 평가하는 항목에 따라서 아웃컴이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sarcopenia는 뭐 요새 하도 각광받는 분야에서 여러 선생님들도 많은 연구를 하실 텐데요. 그래서 이제 보통은 이제 CT 스캔을 통해서 그 근육의 양을 뭐 L3나 이런 데서 이제 근육의 양을 이제 측정을 하고요. 그 외에도 뭐 덱사나 그 뭐 MRI 초음파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기도 하고, 잘 아시는 인바디라고 그러죠. 그 BIA를 통해서 바이오 일렉트리컬 임페던스 애널리시스를 통해서 이제 뭐 이런 것들을 측정을 합니다. 그 아까 말씀드린 이제 sarcopenia의 죄송합니다. 말뉴트리션의 크게 중에 하나인 그 sarcopenia뿐만 아니라 이제 프레일리티는 리버 플레이트 인덱스라고 요렇게 계산하는 방법이 있고요. 이제 프라이드 플레이트 스코어라고 이제 5점 스코어로 해서 계산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이제 결국은 이제 머슬의 컨트랙티비티, 얼마나 이렇게 그 머슬의 능력이 있는지를 평가를 해서 이제 수술 전후에 그 아웃컴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리버 시루시스, 그러니까 수술 전 세팅이죠. 수술 전 세팅에서 아까 말씀드린 5점 척도로 이 그 머슬의 컨트랙트를 측정을 했을 때, 이 여기 보이는 리버 플레이트 인덱스가 이제 수술 후에 그 콕스 리그레션이나 컴퓨터 리스트 리그레션에서도 굉장히 강하게 예후를 예측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프라이드 플레이트 스코어도 마찬가지로 이게 노멀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이제 이식 전에 그 아웃컴이 굉장히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것도 이제 웨이팅 리스트에서 하는 건데, 수술 전후에 이거는 이제 델타 값입니다. 그래서 웨이팅 리스트에 들어가서 이제 어떤 사람은 이런 그 리버 플레이트 인덱스가 좋아지는 사람이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나빠지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게 그 좋아지는 사람은 그 대기 중에 사망률이 되게 낮은데, 나빠지는 사람은 그 대기 중 사망률이 굉장히 나쁜 것으로 보였고, 이게 이제 뭐 저널 오브 헤파톨로지에 최근에 보고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뉴트리션을 하는지가 좋은지에 대한 우리가 고민이 있을 텐데요. 이제 단백질에 대한 고민은 이제 리버가 안 좋으면 리버 시로시스가 있으면 엔세팔로패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엔세팔로패시 헤파틱 엔세팔로패시에 대한 고민이 있었고 그 프로테인 인테이크를 너무 적게 하면 많이 하면 엔세팔로패시가 생기지만 너무 적게 하면은 이제 서바이벌에 안 좋은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테인 인테이크를 그 kg당 0.8 밑으로 하면 건체 중당 그러면은 이제 서바이벌에 안 좋은 걸 보고하고 요 그 카플란에서도 이제 안 좋은 것이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그 뉴트리션은 그 멜드 스코어 안에서도 차이가 나는데 멜드 15점 멜드 소듐 여기 스코어긴 한데 멜드 소듐이 15점 미만이면 서바이벌이 워낙 대기 중 서바이벌이 괜찮은 걸로 나오지만 이 15점 안에서도 똑같은 1년 서바이벌 5%지만 말뉴트리션이 있으면 1년 대기 중 서바이벌이 12%로 되게 높기 때문에 멜드만 대기 중 사망률을 예측하는 게 아니라 멜드 내에서도 말뉴트리션이 있는지 없는지가 굉장히 이제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sarcopenia와 이제 그 대기 중 사망률은 여러 가지 논문들이 뭐 많고요. N수도 꽤 많고 이렇게 CT를 통해서 CT나 덱사를 통해서 이렇게 했을 때 대부분 이제 모탈리티 대기 중 웨이팅 리스트 모탈리티가 높아지는 것을 보고가 되었고요. 똑같은 그 포스트 LT 세팅에서도 이제 그 모탈리티가 높아지는 것들이 많은 논문을 통해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sarcopenia 아니고 이제 프레일리티 아까 하나 보여드린 논문도 있지만 다른 논문에서도 보면 이제 프레일리티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이제 여기서는 이제 리버 프레일리티 인덱스가 4.5 이상으로 했는데 그 수술 후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요 바디셀 매스라고 이제 그 바디셀 매스가 35% 이상인 그룹과 아닌 그룹에서 이제 또 차이가 나는 것을 보아서 이런 이제 그 프레일티가 얼마나 차이 나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말뉴트리션 그룹과 말뉴트리션 그룹이 아닌 그룹에서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이나스피탈 스테이가 이게 길어지는 것들이 이제 차이가 나고 인펙션에 이런 것들이 차이가 난다는 보고가 있고요. 그러면 과연 이제 이 뉴트리션을 어떻게 서포트하느냐, 그 중간에 인터벤션을 하는 게 좋냐 이런 것들이 이제 되게 많은데 생각보다 이렇게 막 그 잘 나타난 그 좋은 데이터가 나온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보면 바이타민 D가 이제 굉장히 그나마 좀 효과가 있는데요. 이제 바이타민 D의 레벨에 따라서 그러니까 수술 후에 28일째 레벨에 따라서 요 베이스라인이랑 그 28일째에 따라서 이제 그래프트 리커버리가 이제 28일째 바이타민 D 레벨에 따라서 그래프트 리커버리가 차이가 나는 걸 볼 수가 있고 수술 전에 이제 그 바이타민 D 레벨에 따라서 인펙션의 레이트가 차이가 나는 것을 봐서 바이타민 D가 되게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 수술 전에의 바이타민 D는 그 서바이벌은 차이가 없었는데 그 포스트 트랜스플란트 바이타민 D는 이제 서바이벌의 차이가 나는 것을 보고하였고요. 어큐트 리젝션 신기하게도 어큐트 리젝션에 이제 수술 전에 그 바이타민 D가 어큐트 리젝션과 관련이 있다는 이런 보고가 있습니다. 요거는 그러면 과연 이제 어떻게 인터벤션 하느냐 이런 건데 이제 수술 전에부터 인터벤션을 한 그룹과 수술 후에 인터벤션 한 그룹, 수술 전후 이런 것들 다 한 그룹을 봤을 때 그 ACR은 이제 수술 전에만 한 그룹이 이제 높은 거죠. 어큐트 리젝션이 높은 거고 서바이벌은 이제 낮은 거죠. 그러니까 즉 수술 후에나 그 나중에 포스트에 이런 뉴트리션 바이타민 D를 충분히 공급하면 이제 뭔가 도움이 된다는 보고들이 있습니다. 로우 프로테인 다이어트는 생각보다 그 많은 이렇게 서바이벌은 차이는 없었고 그냥 프로테인 레벨이 좀 높아지고 엔세팔로패시는 차이가 없다는 보고가 있었고요. 이것도 이제 비슷하게 하이 프로테인 다이어트를 했더니 그 체내에서 프로테인 자체는 많아졌지만 뭐 서바이벌은 차이가 없었습니다. 요거는 그 뉴트리션 서포트를 하면 이거 대기 중 사망률에서는 차이가 있는 걸 보고했는데 포스트에는 LTV 피딩을 했는데 이거 오래된 논문이긴 하지만 인펙션 외에는 그렇게 차이가 없었고 요 BCAA 요런 거 많이 요새 각광을 받고 있지만 최근에 뭐 가이드라인에서도 그냥 그 수술 전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수술 후에는 그렇게 큰 보고된 게 없습니다.
요것도 이제 그 대기 중에 그 처음에 BCA를 한 그룹과 안 한 그룹에서 이제 머슬 매스가 이제 차이가 나서 이제 수술 전에는 효과가 있는 것을 보고하였고요. 이것도 이제 수술 전에 이제 sarcopenia가 있는 그룹에서는 sarcopenia가 서바이벌 안 좋고 BCA는 이제 서바이벌이 좋지만 그게 모든 그룹에서 그런 게 아니라 sarcopenia가 있는 그룹에서 BCA를 이제 이렇게 인터벤션 했을 때 도움이 된다는 보고들이 있었습니다. 수술 후에는 옛날 논문이긴 하지만 이렇게 크게 차이가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 후에는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하지만 생각보다 이런 혈중 농도에서만 차이가 나지 어떤 포스트 아웃컴에서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요새 뭐 각각 많은 오메가3나 뭐 이뮤노 뉴트리션도 이 수술 후에는 프로토콜상에서 엄청 괜찮을 줄 알았지만 뭔가 이렇게 특별하게 시그니피컨한 베네핏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지금 리커멘데이션은 수술 전에 세팅에서 뉴트리션 서플리멘테이션이 이제 굉장히 각광받고 있고 수술 후에는 아직까지 이렇게 막 레코멘데이션에 엄청 이렇게 강력한 에비던스로 하는 건 없습니다. 물론 이제 저희 명승훈 교수님께서 더 자세히 말씀을 주시겠지만 그렇습니다. 이제 결국 수술 전에 옵티마이징을 하는 거는 이제 여러 가지가 중요한데 에비던스가 별로 없고 이제 포트 하이퍼텐션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레이트 이브닝 스낵 그러니까 머슬이 너무 감소하기 때문에 이제 밤에 이렇게 영양분을 공급하는 것들이 생각보다 이제 저희는 밤에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sarcopenia 환자에 있어서는 오히려 도움이 된다는 보고가 있고요. 요것도 이제 그 밤에 이렇게 레이트 이브닝 스낵을 했을 때 오히려 이제 sarcopenia가 좋아지는 요런 것들을 보고되는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최근의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이제 정리를 하면 이제 말뉴트리션, sarcopenia, 프레일리티는 굉장히 프리옵뿐만 아니라 포스트옵의 아웃컴에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스크린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타겟은 kg당 이제 30에서 35kcal와 그다음 프로테인을 충분히 아까 인테이크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프로테인을 충분히 해야 되고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엄청 이렇게 에비던스가 적지만 이 바이타민 D는 그나마 연구가 많이 돼서 바이타민 D는 부족한 경우에는 이제 꼭 보충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sarcopenia가 심하고 이렇게 BMI가 낮은 사람에게는 리버 시로시스 수술 전 대기에서 이제 스낵을 통해서 이브닝 또는 얼리 모닝 스낵 통해서 이게 살을 찌우고 근육을 늘리는 게 도움이 된다는 보고들이 있습니다. 추후에는 여러 가지 앞으로 더 말씀을 아마 다른 연구자들께서 많이 하실 거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에라스라든가 뭐 영양 공급을 충분히 하거나 이런 것들이 더 많이 연구가 돼야 되지만 에비던스 레벨은 아직까지 포스트 헬팅 세팅에서는 적은 편입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는 마치겠습니다. 네, 이재근 교수님이 발표 감사합니다. 이제 많은 내용을 얘기해 주셨는데요. 사실은 스낵이 좋다고 하지만 당뇨가 있는 분들은 그게 쉽지가 않고 그리고 여러 가지 에비던스는 나중에 또 명성 교수님께서 마지막 강의에서 말씀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아까 여러 가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실제적으로 sarcopenia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이식을 또 안 할 수도 없잖아요. 해야 되고 그럴 때 어떻게 준비하시는지 선생님께서 실제적으로 하는 걸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일단은 저희가 sarcopenia나 오스테오포로시스 요거를 저희 내분비내과 교수님 요 근골격계 파트 선생님이랑 한 5년 전부터 저희 코트라이 하듯이 프로스펙티브 코호트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놓치는 뭐 바이타민 D 레벨이나 뭐 갑상선 검사, 뭐 덱사, 골밀도 이런 것들을 다 긁어서 이제 같이 필요한 경우에 바이타민 D 같은 경우는 미리 이제 서플리멘트를 하고 있고요. sarcopenia 자체는 뭐 이제 운동을 시켜야 되는데 뭐 리빙 같은 경우는 하면 좋겠지만 워낙에 이제 급한 환자들이 많고 이러니까 그거를 그거를 개선을 시켜서 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한 6개월 전부터 호흡 재활이라고 원래는 렁티 환자들 위주로 원래 하는 건데 요게 이제 일반 복부 수술도 급여가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호흡 재활 팀에서 수술 후에 그런
거동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인텐시브하게 저희가 제어를 물론 몇 명 이게 셀렉션되는 페이션트이긴 하지만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 굉장히 sarcopenia가 심한 환자들은 특별히 따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아직 질문이 없어가지고요. 제가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수술을 했잖아요. sarcopenia 있고 말뉴트리션 있는 환자들은 수술을 했는데 이게 회복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움직이지도 못하고 잘 먹지도 못해요.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하세요? 전 사실은 우리 팀 같으면 저는 사실은 피딩 튜브를 일찍 넣거나 안 그러면 가스트로스토미나 제주노스토미를 인터벤션을 빨리 해서 영양 상태를 좋게 만들어야 된다고 주장하는데 사실은 우리 팀원들은 그걸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인베이시브하고 그래서 환자들도 힘들고 보호자들도 힘들어서 그걸 안 하거든요. 선생님 어떻게 하세요? 아니 LTV 피딩 외에 이제 그런 그 피딩 제주노스톰이나 이런 걸 하는 거는 딜레이드 게스트 앰팅 때문인가요? 아니면은 LTV 피딩보다 뭔가 장점이 어떤 게? 아니 보통은 이제 말뉴트리션이 심한 사람들이 레빈으로 줘도 좀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냥 장기적으로 치료한다고 생각을 하고 미리 인터벤션해서 뉴트리션 상태를 좋게 만든다는 게 기본 컨셉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뭐 그러니까 PPPD 같은 경우는 딜레이드 게스트 앰팅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는 그거를 이제 많이 하지는 않고요. 이제 오히려 이제 그 위닝을 잘 못하고 인투베이션을 오래 해야 되고 이런 경우는 이제 L2 피딩을 많이 하고요. 다만 이제 그 듀오데넥 얼서나 이런 게 심해서 거기서 그 파일로레스에 잘 안 넘어가는 그런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그런 그 수술 중에나 아니면은 인터벤션을 그런 경우를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저희가 sarcopenia가 심하더라도 일단은 그 엔테로 피딩이 좋기 때문에 LTV 피딩을 먼저 하는 거를 추천하고 있고요. 그리고 위닝이 잘 안 되고 막 그러기 때문에 굳이 막 입으로 먹이려고 하는 것보다는 빨리 그 LTV를 통해서 그 경관 유동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는 그러면 재활이 필요하잖아요. 이제 머슬 매스가 대부분 감소돼 있어가지고 움직이지도 못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런 거에 재활 프로그램 이런 게 마련돼 있나요? 예, 그러니까 그 재활이 아까 네. 말씀드린 대로 모든 환자들은 다 못하고 있고요. 그 6개월 전부터 저희가 이제 그 호흡 재활 그게 수가가 인정이 돼서 그 재활 그 렁 트랜스플란테이션처럼 그 이식 후부터 그 재활 선생님들 두 분이 오셔서 막 일으키고 거동시키고 이런 그 인텐시브한 재활을 하는 사람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호흡 재활이 수술 후 경과에 영향을 미쳐요? 지금 아직 많이 안 해서 그 이렇게 뭐라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저희가 경험상으로는 너무 좋은 것 같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예전에는 그냥 거동을 못하고 한 6개월, 뭐 한 3개월 데리고 있다가 요양병원 보내고 이런 환자들이 요새는 한 달까지 아니면 한 2달 정도 지나면 그래도 막 걸어서 나가고 이런 경우가 또 많아져서 확실히 누군가 이렇게 그 관심을 가지고 재활을 시키면 굉장히 차이가 많은 것 같습니다. 혹시 그렇게 6개월 정도 호흡 재활을 해야 될 정도의 간이식 대기자라고 그러면 이식을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 제가 말씀드린 건 수술 후를 말씀드려요. 수술 전에는 저희는 따로 재활팀은 없습니다. 수술 후에 너무 안 좋은 사람들, sarcopenia가 심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너무 위닝을 못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저희 전체 간이식 환자 중에 한 2명 정도를 그렇게 그 재활팀에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전에 주동진 선생님 발표하시는 거 보니까 이제 수술 후에 머슬매스를 늘리기 위해서 이게 자전거처럼 이렇게 움직이는 운동기구도 개발하고 계시고 그러는데 그게 지금 적용이 되고 있나요? 예, 그것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적용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물론 뭐 도움은 많이 되는데 그래도 이제 그 호흡재활 선생님들이 직접 오셔갖고 막 일으키는 거 일단은 그 중력에 대해서 일어나고 버티는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누워서 자전거 하는 것도 물론 머슬 매스 자체에는 의미가 있지만 전체적인 회복에는 이 중력에 대한 그 어떤 재활이나 트레이닝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재활하다가 슬립 다운 돼서 다치는 경우도 꽤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간병인이나 이런 사람은 하지는 않고요. 꼭 그 팀이 와서 이렇게 모니터링 됐을 때만 이제 하고 있습니다. 세브란스는 어떤 점인데 서울대는 사실은 그렇게 병실 와서 재활 운동하는 게 보통 5분 내지 10분밖에 안 돼가지고 사실 그 팀으로 재활하기는 힘들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간병인이나 안 그러면 보호자를 이제 교육을 시켜가지고 운동을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네, 그 5분 하는 거는 네. 이제 그냥 베드사이드 PT 팀이고요. 이제 네. 그거 말고 이제 호흡젤이 아마 그 수가가 인정돼서 그거는 좀 네. 저희는 한 30분씩 하고 있습니다. 네, 그거는. 그러면 김용철 선생님 여기 와 계셔가지고 그 신장 이식 환자들이 이렇게 말 뉴트리션이 있거나 이런 경우에 혹시 뭐 이식 전에 뭐 재활을 한다든지 하는 프로그램이 따로 있나요? 재활 프로그램은 따로 없고요. 그대로 운동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세브란스에서 그 신장 이식 환자들 sarcopenia 있으면 퇴원도 늦어지고 모탈리티도 높다는 논문을 AJT에 재작년인가 내신 논문 보고 최근에 뭐 간이식도 그렇고 신장 이식도 그렇고 그 근육 양을 유지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게 접속하신 선생님들이 아직 질문이 없으셔가지고요. 다음 강의 듣고 Q&A 또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는 Advancement in Management Diabetes After Liver Transplantation Navigating the Path Forward입니다. 김용철 교수님이 강의를 해주실 예정이고요. 김용철 선생님은 서울대 석박사 하셨고요. 지금 신장내과 임상 부교수로 계십니다. 얼마 전까지 신장학회 부총무로 일을 하셨습니다.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네, 소개 말씀 감사드립니다. 화면이 너무 적나라하게 네, 그 아스텔라스에서 이렇게 좋은 게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왜 신장내과 의사가 여기 나왔는지 의아해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병원마다 좀 다르긴 한데 저희 병원은 그 신장내과에서 신장 이식 환자들을 주로 이제 같이 케어를 하고 있고요. 어쩌다 보니까 이제 간 이식하고 나서 뭐 혈압 조절, 당 조절, 뭐 고지혈증, 그다음에 뭐 이뇨제 조절 이런 것도 제가 좀 많이 관여하고 있어가지고 오늘 이제 굉장히 큰 주제를 주셨는데 이제 이식하고 나서 이제 포스트 트랜스플란트 다이아베티스 이식 후 당뇨에 대해서 뭐 프랙티컬하게 좀 빨리 간단하게 강의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오후 외래를 제가 보고 왔는데요. 제가 오후에 환자가 좀 많아서 한 100명 정도 봤습니다. 한 반 정도가 신장 이식 환자고요. 간 이식 환자도 제가 한 20명 내에 보는 것 같고, 그래서 간 이식 환자들 경구 혈당 강화제도 좀 많이 쓰고 인슐린도 뭐 내부민외과 안 보내고 제가 많이 좀 컨트롤하는 편입니다. 이제 이식 후에 당뇨가 생기는 거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잘 아실 거기는 한데 제일 중요한 컨셉은 이거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내과 의사들은 꼭 이식 아니더라도 당뇨 환자를 이제 라이프롱하게 같이 보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특히 당뇨는 뭐 카디오베스큘러, 세레브로바스큘러 디지즈가 많이 생기고 특히 요즘에는 이제 만성 콩팥병이 많이 생기고 말기 신부전증으로 진행해서 신장 이식하는 환자의 50%가 이미 당뇨 환자입니다. 그래서 당뇨가 굉장히 무서운 병이라는 것을 뭐 여러 선생님들 잘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강조하면 이식 전에 당뇨가 있었던 사람도 많지만 이식 이후에 여러 가지 이유로 당뇨가 생기면 당뇨가 있다는 것 자체가 예후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항상 저희가 연구할 때도 뭐 나이, 성별, 그 다음에 이제 보정하는 게 당뇨잖아요. 그래서 당뇨가 있고 없고는 보시는 것처럼 사망률도 거의 2배 가까이 올리고 그라프트 페일리어, 뭐 간이든 콩팥이든 그 이식 신이든 뭐 이식 간이든 거기에 대한 그라프트 페일리어 리스크도 굉장히 올리고 당 조절이 안 되면 또 저희가 면역 억제제도 쓰고 스테로이드 쓰는데 감염의 리스크도 굉장히 올라가고 이제 사망의 뭐 주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결국에 심혈관 질환인데 그런 것들을 굉장히 올리기 때문에 저희가 단순히 그냥 당뇨가 있고 없고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예후에 굉장히 중요한 파트를 당뇨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식 후에 당뇨가 생기는 거를 뭐 최대한 예방해야겠지만 생긴 다음에도 당 조절을 굉장히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식 이후에 당뇨가 생기는 PTDM 환자들은 초반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스테로이드를 많이 쓰잖아요. 고용량을 쓰다가 이제 테이프하고 특히 신장 이식 환자들은 탈감작 치료 요즘에 많이 하는데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스테로이드를 고용량으로 쓰는 거. 그다음에 이제 칼슘 이니비터 뭐 타크로리무스 어쩔 수 없이 많이 쓰는데 이제 그런 것들. 그다음에
퍼스트 라인은 아니지만 mTOR 이니비터 이런 것들이 결국에 이제 당 조절이 잘 되지 않고 당뇨가 생기게 하는 원인이고 뭐 이런 그림 보면 이제 뭐 어지러우시겠지만 결국에는 판크레아스 베타셀의 디스펑션을 일으켜서 인슐린 분비를 저하시킨다든지 페리페랄에서 인슐린 리지스턴트를 생기게 해서 당뇨가 이제 없던 사람이 새로 생기거나 있던 사람들도 당 조절이 굉장히 안 된다. 그런 개념을 잘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가 이제 입원해서 이식 수술을 한 다음에는 처음에는 주로는 이제 인슐린으로 인슐린 요구량이 많으면 다른 이제 경구 혈당 강화제로는 당 조절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처음에는 이제 인슐린으로 MSI 등등으로 조절을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스테로이드나 이런 것들이 테이퍼링 되면서 이제 경구 혈당 강화제를 쓰게 되는데 이제 인슐린의 가장 큰 문제점은 당 조절은 잘 되지만 체중이 굉장히 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식 이후에 체중 조절이 안 되는 것들을 외래에서 아마 많이 경험하실 겁니다. 굉장히 이식 전은 말랐었는데 뭐 적절한 체중을 유지하고 근육량 유지하는 건 좋지만 그걸 넘어서서 이제 오버웨이트나 오비시티가 생겨가지고 그 자체로 또 여러 가지 코모비디티가 생기는 것들이 인슐린의 가장 큰 문제가 되겠고 이제 경구 혈당 강화제에 대해서 몇 가지 이제 나눠서 설명드리겠지만 뭐 워낙에 전통적으로 이제 메폴민을 많이 썼었고 메폴민이 이제 체중이 조금 빠지는 효과도 있고 뭐 CV 리스크를 조금 줄인다는 데이터도 있는데 결국에 최근에 이제 각광받는 약은 결국에 SGLT2 이니비터나 GLP-1 아고니스트. 네, 아마 실제로 직접 많이 사용하시지는 않을 텐데 이런 약들이 결국에 체중 감소가 효과가 있고 CV 리스크를 낮추고 그 다음에 이제 CKD 콩팥의 보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약들을 적절히 잘 사용하는 것이 간 이식 또는 신장 이식 환자의 예후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잘 이제 이해하시고 오늘 정보를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식 이후에 초반에는 주로 인슐린으로 어쩔 수 없이 조절하지만 그 이후에는 환자의 리스크에 따라서 뭐 콩팥 기능이 나쁘거나 하트 페일리어가 있다면 SGLT2 이니비터가 요즘에 데이터가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SGLT2 이니비터 아직은 보험 적용이 안 되지만 비보험으로 이미 많이 사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비만하거나 CV 리스크가 있는 사람들은 역시 외과 선생님들이 이제 손이 많이 가는 약은 아니지만 GLP-1 아고니스트 뭐 상품명으로 치면 뭐 트룰리스트 이런 것들을 실제로 이제 보험 적용 받아서 쓸 수 있는데 데이터가 굉장히 좋고 뭐 비만도 질병이다 그래서 이제 뚱뚱하기만 해도 앞으로 아마 굉장히 많이 사용 전 세계적으로 이미 많이 쓰고 있지만 앞으로 더 사용 많이 하게 될 텐데 GLP-1 아고니스트 뭐 친숙한 이름은 이제 삭센다죠. 예, 그런 약들이 앞으로는 굉장히 더 많이 사용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실은 제일 만만한 약은 DPP-4 이니비터죠. 그래서 부작용이 거의 없고 그 혈당 강화 효과가 꽤 되기 때문에 이런 조합으로 그 다음에 전통적으로 메폴민 많이 쓰셨고 네, 지금도 많이 쓰고 계실 텐데 그런 약들 그 다음에 조절이 먹는 약으로 안 되면 이제 인슐린을 뭐 롱액팅을 쓴다든지 그래도 안 되면 이제 쇼덱틴까지 추가해서 MSIR 한다든지 이제 그런 것들을 직접 하시는 선생님들도 아마 계실 거고 내분비내과나 뭐 저희 병원 같이 신장내과랑 상의해서 하시는 병원들도 있을 텐데 이제 그런 것들의 장단점 및 뭐 유의할 점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많이 보실 텐데 결국에 최근에 이제 각광받고 있는 뭐 DPP-4 이니비터 잘 아시죠? 여기 뭐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도우즈 리덕션이 필요 없는 리나글리트 이런 거 아마 이미 많이 쓰고 계실 거고 상품명은 트라젠타죠. 예, 그리고 SGLT2 이니비터 뭐 다파, 엠파 많이 나오는데 이제 다파는 뭐 오리지널을 이제 올해까지만 아마 우리나라에 있게 될 거고 그래서 엠파를 아무래도 많이 쓰실 텐데 상품명은 이제 자디앙이 되겠습니다. 뭐 네, 이런 약들에 대해서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메폴민을 이제 가장 많이 쓰죠. 그래서 메폴민 전통적으로 많이 썼고 많이 쓰는데 이제 부작용이 거의 없고 약가가 비싸지 않고 이제 체중이 조금 빠지는 효과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 입맛이 좀 떨어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메탈릭한 그 맛이 느껴진다고 되게 이제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하여튼 체중이 조금 빠지는 효과 그 다음에 CV 리스크에 대한 좀 프로텍티브 이펙트가 있다고 알려져 있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뭔가 이렇게 되게 쇠 맛 같은 것이 나서 되게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가끔. 그래서 체중이 많이 빠져서 좋다는 분도 있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서 밥 못 먹겠다는 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GI 어드버스 이펙트가 조금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신기능이 많이 저하된 Far Advanced CKD라고 하죠. 그래서 GFR이 보통 30 이하로 떨어지면 감량하거나 끊어야 된다고 가이드라인에 그동안에 돼 있었는데 최근에 사실은 그 이상 신기능이 저하된 환자들에서도 리트로스펙티브 데이터가 나왔는데 그래도 리노 프로텍티브 이펙트가 있다. 그래서 메폴민이 투석할 때까지 안 끊어도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데이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직접 하시진 않겠지만 메폴민을 그래도 계속 써도 된다는 그런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 참고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신장 이식 환자들에서도 데이터들이 계속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울대병원에서 얼마 전에 낸 데이터인데 이식 이후에 PTDM 환자들에서 메폴민 썼을 때 사망률이나 거부 반응의 리스크가 훨씬 좋더라, 이런 데이터들을 작년에 AJKD에 저희가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폴민이 오래되고 안전한 약인데 그런 신기능 보호 효과나 거부 반응에 대한 그 베니핏이 좀 있다고 이제 조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그 경구용 혈당 강화제 중에 또 많이 쓰는 게 이제 설포닐 유레아죠. 그래서 뭐 글리멜이나 뭐 글리클라자이드, 뭐 디아미크론 이런 약도 이제 많이 쓰는데, 아무래도 혈당 강화 효과는 어느 정도 유지가 되지만 저혈당이나 이런 것들의 리스크가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슐린을 잘 안 맞고 싶어 하는 분들에서 이제 추가해 볼 수 있지만 처음부터 쓰기에는 조금 여러 가지 부작용이나 이슈가 좀 있다 정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글리타존은 뭐 여러 가지 이슈로 다 퇴출되고 피오글리타존만 남았는데 이것도 사실은 내과 의사 입장에서도 손이 많이 가지 않는 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쓸 수는 있지만 다른 약들을 우선적으로 선호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알파 글루코스데이즈 이니비터도 그 포도당의 흡수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지만 역시 신기능 저하가 있을 때나 뭐 이럴 때 조금 이슈가 있어서 이식 환자, 특히 PTDM 환자들에서는 많이 이렇게 손이 가지 않는, 그래서 잘 쓰지 않는 그런 약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DPP4 이니비터, 그 다음에 GLP-1 아고니스트가 기전은 비슷합니다. GLP-1의 그 체내 농도를 높임으로써 여러 가지 혈당 강화 효과가 있는데, DPP4 이니비터가 아무래도 그 부작용이 별로 없죠. 부작용이 별로 없고 도즈 조절이 필요 없는 약제들이 있고 저혈당의 리스크도 별로 없고 비용도 비싸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만만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DPP4 이니비터 중에서도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어서 신기능이 떨어지면 도즈 리덕션을 해야 되는 약들도 있지만 리나글립틴이 그 중에서도 도즈 리덕션이 비교적 필요 없고 안전한, 그래서 뭐 특정 회사를 제가 지지하는 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이제 트라젠타를 많이들 쓰시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DPP4 이니비터에 대해서 그렇게 좀 넘어가고, 이게 뭐 결국은 뭐 드럭 인터랙션, 특히 제일 많이 쓰는 CNI에 대한 뭐 드럭 인터랙션이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결국에는 뭐 트라젠타나 이런 약들로 비교적 안전하게 쓸 수 있고, 그래서 혈당 강화 효과가 있고 도즈 어저스트가 필요 없고, 특히 신기능 떨어지거나 투석하는 환자들까지도 리나글립틴은 도즈 리덕션 같은 것이 필요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 약 중에서도 제미글로라는 약도 있죠. 그래서 그렇게 신기능과 관계없이 쓸 수 있는 약이 한 2-3개 정도 되는데 그런 약들을 좀 참고하시고 안전하게 쓸 수 있는 약이 DPP4 이니비터다. 근데 거꾸로 얘기해서 뒤에 이제 말씀드리는 SGLT2 이니비터 같은 것들은 그런 CV 그 프로텍티브 이펙트, 그 다음에 키드니 프로텍티브 이펙트라는 추가적인 베네핏이 있는데 DPP4 이니비터는 그런 추가적인 베네핏은 없습니다. 플레이오트로픽 이펙트라고 하죠. 그런 것들은 별로 없지만 혈당 강화 효과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전하게 많이 쓸 수 있는 약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GLP-1 아고니스트는 주사약이죠. 주사약. 경구 혈당 강화제가 아니라 주사약이고 리라글루타이드는 삭센다죠. 이거는 매일 맞는 주사약이고, 들라글루타이드가 이제 트룰리스티라고 해서 일주일에 한 번 맞는 주사약이라서 일주일에 한 번 맞는 게 훨씬 편하기는 하고 여러 가지 이제 부작용은 별로 없고 거기에 이제 체중 감소 효과가 있죠. 그래서 이식하고 나서 스테로이드 때문에 계속 체중이 늘어나서 이제 환자들이 외래 와서 나의 미친 입맛을 좀 잡아주세요, 이럴 때 이제 쓸 수 있는 약입니다. 그래서 입맛이 확 떨어지기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런 식욕 저하 효과가 있어서 체중 감량 효과가 있고, 체중 감량
효과 때문만은 아니지만 그런 CV 리스크가 떨어지고 신장 기능의 보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는 굉장히 각광받는 약 중에 하나가 되고 지금 이제 막 데이터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네, 앞으로 이런 약들을 많이 이제 좀 접하게 되실 가능성이 많고 그 중에서 이제 신기능과 관계없이 도즈 어저스트가 필요 없는 둘라글루타이드, 프톨리스티 이런 약들이 신기능과 관련 없이 투석 환자들에서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모든 약이 다 그렇지는 않고 그런 약들을 잘 선별해서 쓰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제 그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SGLT2 이니비터를 이게 21세기 최고의 약이라고 이제 고 브라운발트 순환기내과 아주 유명한 석학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정말 만병통치 약이다 뭐 이렇게까지 요즘에 얘기가 나오고 있는 약입니다. 그래서 SGLT2 이니비터가 여러 이제 데이터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최근에는 이제 이식 환자들에서도 효과가 있다는 논문들이 나오고 있어서 기전은 뭐 굳이 뭐 이렇게 또 머리 아프니까는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드럭 인터랙션도 별로 없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아까도 이렇게 여러 번 강조했지만 타입 2 DM 환자뿐만 아니라 당뇨가 없는 환자에서도 그 CV 리스크에 대한 베네핏이 있고 신기능 보호 효과가 있기 때문에 보여드리진 않았는데 최근에 곧 신장 이식한 다음에 SGLT2 이니비터를 썼더니 사망률이나 그라프트 서바이벌이 더 좋아진다는 그런 우리나라 논문도 저도 참여하긴 했는데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 저하 효과는 그 혈당이 떨어지는 효과는 DPP4 이니비터보다 조금 약하다고 되어 있기는 한데 그 이외에 다양한 그 효과들이 있기 때문에 SGLT2 이니비터를 이식 이후에 최근에 많이 사용하고 있고 특히 신장 이식 환자들에서 이제 롱텀 서바이벌 할 때 CV 리스크나 이런 이슈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신장 이식 이후에 굉장히 많이 쓰고 있고 이제 가이드라인에서도 쓰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접하시게 될 거고 그래서 이런 SGLT2 이니비터나 GLP-1 아고니스트를 같이 썼을 때 이렇게 A1C 감소 효과, 체중 감량 효과, 그다음에 뭐 혈압 저하, 그다음에 CV 리스크에 대한 베네핏이 이제 메타알라니시스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서 앞으로 이런 약들을 뭐 간 이식 이후에 신장 이식 이후에 점점 많이 쓰게 될 가능성이 많다고 이제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당뇨가 이제 그냥 병동에 입원했을 때는 그냥 혈당만 잘 잡자 이렇게 이제 생각하실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당뇨가 있는 것은 예후에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당뇨가 안 생기는 것도 중요하고 생겼다면 당 조절을 잘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처음에는 이제 스테로이드나 이런 것 때문에 인슐린 쓰게 되지만 인슐린은 결국에 체중이 늘어나고 이런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경구 혈당 강화제를 환자들에게 맞춰서 잘 선별해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다른 추가적인 베네핏이 있는 SGLT2 이니비터나 GLP-1 아고니스트를 잘 이제 눈여겨 보시고 앞으로 사용을 좀 많이 하시면 환자들의 서바이벌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씀드리면서 제 강의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준 선생님 강의 감사합니다. 우리 여기 접속자들 볼 수 있나요? 자, 질문 올려주시기 전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약간 테크니컬 에러가 있어가지고요.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 요즘 당직을 실질적으로 서니까 이제 간호사들한테 노티가 많이 오거든요. BST가 뭐 200이다, 300이다, 어떤 뭐 400이다. 그래서 적당하게 한 190 얼마다 그러면 그냥 지켜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타겟을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네. 이제 당을 언제 재느냐가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직전에 재면은 보통은 140 이하 또는 스트릭트하게는 120 이하. 네. 근데 사실은 입원 환자들은 저혈당 그러니까 저혈당 이벤트가 안 생기는 게 1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굉장한 고혈당으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 예를 들어서 뭐 BST가 뭐 400, 500이 계속 지속되면 이제 그 글라이코스 유리아가 생기면서 그 디하이드레이션이 생기기 때문에 또는 굉장히 오래 지속된다면 뭐
DKA나 이런 것이 생길 수 있어서 사실은 입원 환자들은 그런 것에 이벤트가 생기지 않게 하는 게 1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타겟은 그 식사 이후에는 보통은 뭐 200 이하가 1번이죠. 네, 그렇게 해서 보통은 아마 세트 오더로 이렇게 얼마 이상이면 뭐 인슐린 플러스 뭐 2단위 더 뭐 이렇게 다 이미 잘 정리가 되어 있으시긴 할 텐데, 이제 그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단기간 조절할 때가 그런 이슈가 중요하고요. 오늘 강조드리는 거는 이제 장기간 롱텀 서바이벌을 늘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뭐 다른 CV 리스크나 이런 컴플리케이션이 생기지 않고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조금 초점을 맞춰서 말씀드리긴 했습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아마 장기 관리가 되게 중요한데 대부분은 저희가 내분비 내과 선생님이나 신장내과 선생님께 의뢰하는 경우가 많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게 Q&A를 좀 원활히 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명성 교수님 강의까지 듣고 Q&A 세션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강의는 Recent Evidence on Efficacy of Nutritional Supplement in Liver Transplanted Patient입니다. 명승권 선생님은 서울대학교 학사, 석사 졸업하셨고요. 잠시 로컬에 계셨다가 돌아오셨습니다. 현재 국립암센터 암예방검진센터 가정의학과 암역학 연구과 교수로 계시고요. 대학원 장으로 계십니다. 선생님 오늘 강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소개 감사합니다. 국립암센터 명승권입니다. 저는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간 이식 환자에 있어서 뉴트리셔널 서플리먼트, 즉 영양 보충제가 과연 근거가 있는지 최신 연구 결과를 리뷰를 해봤습니다. 저는 이제 메타 분석을 전문으로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건강기능식품이나 암 예방, 금연 이쪽이 저희 전문 분야고, 제가 쓴 논문 중에 거의 한 80~90%까지는 메타 분석 논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메타 분석 전문가고요. 제가 이제 이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한 10분 정도 근거 중심 진료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왜 필요하냐면 지금 우리 간 이식 교수님들께서 수술을 하시면서도 최신의 연구 결과들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연구 결과들을 어떤 식으로 내가 검색을 하고 그다음에 논문을 읽고 어떻게 해석하고 나의 진료에 적용시킬 것인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방법론을 좀 알고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것에 대한 교육이 뭐 제 나이, 제가 이제 50대 후반 정도 돼가는데 이런 걸 배운 적이 사실 그 대학생 때 없었거든요. 레지던트 때도 별로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최신에 나온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리버 트랜스플란트 페이션트에서 뉴트리셔널 테라피에 대한 어떻게 보면 고기를 잡는 거 이상으로 낚시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근거 중심 진료란 건 이제 기본적으로 근거 중심 의학에서 파생됐고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96년도에 BMJ 브리티시 메디컬 저널에 데이비드 세큐 박사가 근거 중심 의학이라는 게 어떤 것이라는 것을 한 페이지 정도 분량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핵심은 뭐냐면 근거 중심 의학이란 말 많이 하죠. 혹은 근거 기반 의학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EBM. 이 근거 중심 의학이란 거는 개별 환자를 진료할 때 의사들은 진단을 하거나 치료할 때 자신의 그동안의 경험이나 최신 파편적인 연구 결과뿐만이 아니라 현존하는 최상의 근거를 갖고 진료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영어로는 current best evidence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본인이 갖고 있는 개인의 임상적 전문 지식뿐만 아니라 가장 최신의 연구 결과를 자신의 진료에 적용하라는 것이죠. 근데 그 중에서도 중요한 것은 그냥 근거가 아니고 현존하는 베스트 에비던스를 적용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근거 중심 의학 EBM에서 파생돼서 진료에 적용하는 것이 바로 EBP입니다. Evidence Based Practice.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나 진료에 좀 더 방점을 찍은 거죠. 근데 EBP의 구성은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교수님들이 갖고 있는 현재 수준에서의 임상 전문가의 엑스퍼티스, 전문가적 지식, 그것뿐만이 아니라 외래에서 환자가 요구하는 거, 관심,
필요성, 이것에 근거해서 그 주제에 대해서 가장 최신의 과학적 근거를 수집해서 진료에 임하는 것, 그게 바로 근거 중심 진료가 되겠습니다. 이게 뭐 이렇게만 얘기하면 당연한 거 아니고 뻔한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제 좀 더 약간 좀 그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좀 지식이 필요합니다. 두 가지 내용인데요. 일단 근거 수준 피라미드라는 개념과 메타 분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근거 수준 피라미드라는 거는 보시는 바와 같이 피라미드로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의학적인 의사 입장에서 봤을 때 가장 관심이 있는 거는 질병인데요. 이 질병의 원인이 뭔가에 관심이 한편으로 있고, 더욱더 중요한 건 임상 현장에서는 이 질병을 치료하는 데서 어떤 치료법의 효과가 있냐, 그 두 가지 측면이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떤 질병의 원인을 연구하는 거, 예를 들어서 흡연이 폐암의 원인이다, 이런 것들은 그냥 경험을 통해서 한 것이 아니라 바로 환자 대조군 연구나 코호트 연구와 같은 관찰 연구 결과를 종합해서 알려지게 된 것이죠. 근데 이런 연구들은 인터벤션을 우리가 시행하는 게 아니고 그냥 베이스라인 코호트 연구만 하더라도 환자를 연구 대상자를 모집한 이후에 그 사람들의 개인적인 리스크 팩터들, 아웃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위험 요인을 수집한 다음에 5년이나 10년 프로스펙티브하게 시간이 지나서 어떤 질병이 발생을 했을 때 리스크 팩터 유무에 따라서 질병의 발생이 얼마나 발생하느냐를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함으로써 질병의 인과관계를 연구하는 방법이죠. 그렇게 해서 질병의 원인을 연구하는 방법이고요. 그런데 이제 질병의 치료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예를 들어서 뭐 간 질환을 치료하는 신약을 개발한다고 그랬을 때 간암에 대해서 간암 치료제, 사실 처음부터 환자 사람을 대상으로 할 수 없죠. 그래서 바로 실험실 연구 레보레토리 스터디는 셀이나 마이크로 오르가니즘, 박테리아나 혹은 바이러스 같은 마이크로 오르가니즘, 그리고 몰레큘러 바이올로지컬 몰레큘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연구가 실험실 연구고요. 거기에서 어느 정도 뭐 항암 효과나 양약적인 효과가 인정이 된다고 그러면 그 다음 단계로 시행하는 게 바로 동물 대상으로 한 애니멀 스터디죠. 동물 연구에서도 아무리 효과가 있다 손 치더라도 결국에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필요한데, 그게 바로 잘 아신 대로 랜더마이즈드 컨트롤드 트라이얼입니다. 이 임상시험은 당연하게도 연구 대상자를 모아놓고 반으로 나눈 다음에, 무작위로 반으로 나눈 다음에 한쪽은 플러시보를 투여하고 한쪽은 인터벤션을 투여를 했을 때 그 효과를 비교하는 것이죠. 문제는 이 무작위 비교 임상시험 A라는 임상시험에서 효과가 있다 해서 치더라도 B라는 연구에서는 효과가 없고 C라는 연구에서는 오히려 효과보다는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 이런 결과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이 뭐냐? 바로 체계적 문헌 고찰과 메타 분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건의 대규모 임상시험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고 그 주제로 이루어진 여러 가지 현존하는 개별 임상시험 연구들을 다 종합하는 것이죠. 임상시험뿐만이 아니라 관찰 연구들도 개별 연구에 따라서 코호트 연구마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런 개별 연구를 종합하는 것이 또 마찬가지로 메타 분석이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근거 수준 피라미드에서 아래에서 위로 올라갈수록 근거 수준이 우리가 높다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즉 코호트 연구나 환자 대조군 연구, 관찰 연구에서 어떤 긍정적인 결과가 관찰되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임상시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주제의 경우는 임상시험을 했을 때 연구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무작위 비교 임상시험을 더 우리가 믿을 수가 있지만, 문제는 그 개별 임상시험조차도 다르게 나올 경우에는 메타 분석을 근거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근거 중심 진료를 한다는 것은 현존하는 여러 가지 개별 연구가 있지만 그 개별 연구만을 보지 말고 여러 가지 연구 결과를 종합한 최신의 메타 분석을 우리가 읽고 해석을 하고 그것에 근거해서 진료를 수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EBP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메타 분석 논문 결과를 이해할 때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분 변수로 이루어진 대부분의 환자 대조군 연구나 코호트 연구 혹은 RCT 연구는 2x2 테이블에 근거해서 오즈 레이셔나 렐러티브 리스크를 나타냅니다. OR이 1에서 무한대까지는 효과가 인터벤션 그룹에서 컨트롤 그룹에서 대조군에 비해서 높다라는 거죠. 혹은 뭐 위험도가 높다는 거고요. RR의 경우에는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제 OR이나 RR이 0과 1 사이면 오히려 컨트롤 그룹에 비해서 인터벤션 그룹이나 리스크 팩터 있는 그룹에서 그 아웃컴의 발생이 적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프로텍티브 이펙트가 있다, 이렇게 보통 해석을 하죠. 문제는 OR이나 RR이 아무리 0과 1 사이거나 1보다 훨씬 큰다 할지라도 95% 신뢰 구간 안에 1이 포함되어 있다면 OR이나 RR 값은 통계적 유의성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효과가 없거나 차이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반대로 1이 포함되지 않으면 우리가 근거가 있다고, 통계적 유의성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수술하거나 그럴 때는 컨트롤 그룹과 비교할 때 보통 하스피럴 스테이, 그러니까 병원 입원 기간이라든가 아니면 뭐 부작용을 평가할 때 컨티뉴어스 베리어블을 평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는 방금 전에 본 이분 변수로는 OR이나 RR로 측정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두 그룹에 있어서 평균 차를 비교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Weighted Mean Difference라고 해서 WMD입니다. 혈당처럼 연구마다 단위가 같은 경우에는 개별 연구를 종합해서 메타 분석했을 때도 M1-M2, 즉 1그룹의 평균과 2그룹의 평균만 구하면 우리가 가중 평균차로 해서 메타 분석의 값을 평균 그 통합 값을 우리가 제출하면 됩니다. 그런데 개별 연구마다 그 스케일이나 단위가 다른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주관적 피로도 같은 경우는 어떤 A라는 연구에서는 10점 만점의 퀘스천에어를 사용할 수도 있고 어떤 그룹은 100점 만점을 사용할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그 차이만을 보면 안 되니까 개별 연구에서 그 차이를 두 그룹에 있어서의 통합 표준 편차로 나눠주게 되면 표준화시킬 수가 있죠. 그렇게 해서 개별 연구 결과를 다 종합했을 때 0.3 정도가 나오면 그것은 두 그룹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가 있다. 혹은 인터벤션이라면 컨트롤 그룹에 비해서 효과가 약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만약에 그 값이 0.5 정도가 되면 중간 정도의 효과가 있는 거고 0.8 이상이면 상당한 차이가 있고 효과가 상당히 크다고 해석을 하게 됩니다. 이것도 물론 마찬가지로 이게 이제 SMD라고 하죠. Standardized Mean Difference인데 이것도 95% 신뢰 구간 안에 0이 포함되면 통계적 유의성이 없는 거고 0이 포함되지 않으면 통계적 유의성이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선생님들 그 메타분석 논문 해석할 때 보면 이런 도표를 많이 보게 될 겁니다. 이게 바로 포리스트 플랫, 숲 도표라고 하는데요. 이 연구의 결국에는 스터디 ABC 세 편의 연구를 메타 분석하는 겁니다. 컨트롤 그룹 몇 명 중에 몇 명이 좋아졌다. 그리고 인터벤션 그룹 몇 명 중에 몇 명이 좋아졌다를 이분법으로, 그러니까 바이노미얼 베리어블로 RR과 90% 신뢰 구간을 표시한 거죠. 이것의 세 가지 논문을 통합했을 때 평균 내서 통합 RR 값이 0.87 그리고 90% 신뢰 구간이 0.4에서 1.87이니까 이 경우에는 통계적 유의성이 없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반면에 이제 이거 하나가 빠졌군요. 평균 같은 경우는 한 그룹 내에서 샘플 사이즈, 이겁니다. 샘플 사이즈와 평균과 표준 편차 이 세 가지 변수를 기록하게 됩니다. 즉 스터디 A에서는 34명 중에 평균이 그만큼 베이스라인과 포스트 인터벤션의 차이가 있었다. 스탠더드 데비에이션이 이렇게 나왔고 컨트롤 그룹에서는 마찬가지로 이 세 가지가 있으면 이 각 연구들을 통합했을 때 그 평균차, 표준화된 평균차가 얼마냐 봤을 때 마이너스 0.8하고 나왔고 95% 신뢰 구간은 마이너스 1.64에서 마이너스 0.05로 해서 0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인터벤션 그룹이 컨트롤 그룹에서 0.85만큼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여기는 SMD가 아니고 WMD네요. Weighted Mean Difference. 그러니까 스케일이 같은 연구 주제를 갖고 연구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근거중심 진료 과정을 간단하게 얘기하면 내가 간이식 환자의 영양보충, 오늘 제가 이 주제를 받아들였을 때 요거로부터 시작을 하죠.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키워드를 정합니다. 그래서 Nutritional Supplement 그리고 Liver Transplanted Patient 그냥 일반 커먼 텍스트 워드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키워드를 선정한 다음에 어디를 갈 것인가. 잘 아시는 대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전 세계 자료가 잘 모아져 있는 데가 펀메드고요. 유럽 쪽은 MBS가 있습니다. 그리고 RCT 즉 임상시험 연구 결과와 리뷰, 메타분석 논문이 잘 정리된 데는 코크란 라이브러리죠. 그래서 이 세 개 데이터베이스를 코어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데요. 궁금한 게 있으면 일단 RCT 갈 때면 펀메드 MBS도 굳이 갈 필요 없고요. 코크란 라이브러리만 가서 선생님께서 관심 있는 단어들을 조합을 해서 A and B로 하면 혹은 세 개 하지만 A and B and C로 하면 됩니다. 그럼 논문이 검색이 될 거예요. 그 중에서 당연하게도 RCT 같으면 자주 시행되는 논문 같으면 논문이 수십 개, 수백 개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거는 신경 일단 쓰지 마시고 메타 분석으로 필터링 하셔서 최신의 메타 분석을 골라내는 거죠. 그리고 가장 최신의 그리고 저널도 좀 임팩트가 높은 저널에 그 메타 분석을 먼저 주의 깊게 보십시오. 그러면 대략 어느 정도의 비슷한 결과를 얻을 수 있고요. 그래서 그 논문 선정한 다음에 잘 읽어보시고 제가 말씀드린 이 포리스트 플랫 표를 읽는 것들은 뭐 그걸 안 읽는다 하더라도 앱스트랙트에 보면 리저치에 그리고 컨클루즈에 보면 그 결론이 나와 있기 때문에 아주 자세한 내용을 모르더라도 그 최신의 연구 결과를 갖고
짧은 시간이지만 외래 환자 볼 때 그 진료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교수님들께서 어떤 특정 발표, 주제를 갖고 발표를 하실 때도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시게 되면 가능하면 최신의 시스테매틱 리뷰나 메타 분석을 갖고 강의안을 만드시면 가장 최신의 근거 있는 강의안을 만드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2024년 6월 12일에 간이식 환자 영양보충 주제에 대해서 코크란 라이브러리에서 검색을 했습니다. 키워드는 nutrition and liver transplantation 이렇게 정도만 했습니다. 꼭 단어가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게 했더니 코크란 리뷰는 6편이 있었고 클리니컬 트라이얼은 249편이 있었습니다. 제가 249편을 전부 다 읽을 필요가 없죠. 일단 리뷰 논문 중에서 지금 이번 주제와 가장 가까운 거는 딱 한 편밖에 없었습니다. Nutritional Interventions for Liver Transplanted Patients라고 해서요. 상당히 오래전에 나온 논문입니다. 2012년도에 나왔어요. 12년 전이고 그 뒤로 업데이트된 것은 코크란 라이브러리에서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물론 그 뒤로 RCT들은 지금까지도 계속 나오고 있겠죠. 일단 이 논문을 갖고 간략하게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이제 백그라운드에 영양실조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 이정현 교수님께서 잘 정리를 해주셔서 뭐 잘 아는 내용입니다. 간이식 대기 중인 환자에게 굉장히 흔한 문제죠. 멀뉴트리션은. 그 원인은 당연하게도 비정상적인 영양 및 칼로리 섭취고요. 또 하나는 한편으로 장내 흡수가 감소되거나 대사장애가 생기기 때문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론적으로 봐도 뉴트리셔널 테라피 영양요법은 영양 상태 개선이 간 대사에 도움을 줄 수 있고 근육 기능이나 면역 상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 기본적인 이론입니다. 특히 소아에서는 간 이식 후 정상적인 성장과 발달을 보장할 수 있는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경장, 엔테럴 혹은 비경구정맥인 페런테럴 영양들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잘 아신 대로 구강을 통해서 적절한 섭취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튜브를 이용해서 위나 소장 쪽으로 하는 것은 엔테럴 경장이고요. 그다음에 정맥을 통한 것을 바로 페런테럴이라고 하는데 주로 우리가 공급하는 영양 성분은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식이섬유 등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환자에게 언제 시식할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거 말고 이제 먹을 수 있게 되면 우리가 오럴로 뉴트리셔널 서플리먼트를 하게 되는데요. 대표적인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 지방산, 아미노산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브랜치 체인 아미노 애시드라고 해서 필수 아미노산 중에 그 중에서도 발린, 류신, 이소류신 같은 경우는 특히 영양 상태 개선이나 이완율 감소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일반 영양 보충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되는지는 계속 논란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결론적으로 현재까지는 전반적으로 경구 영양 보충제 효과, 대개는 이제 수술 후에 이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줄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것이 어떤 점에서 불확실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이식 후 조기 영양요법은 간이식 환자에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개선 효과가 있다는 의견들이 일반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장형의 엔테럴 다음으로 파렌테럴을 고려할 수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오럴 뉴트리션 서플리먼트는 아직까지는 사용이 되고 있는 상태라고 이 논문에서는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을 요약해 보면요. 2012년 당시에 펀메드, 엠베이스, 코크란 라이브러리 등의 문헌 검색을 시행을 했고요. 13편 중에 결과 변수, 아웃컴이 제대로 보고된 것은 9편밖에 없었습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이 13편 검색된 임상시험에서 연구 대상자 수가 10명 내지 30명이었습니다. 일부 한두 편에서는 80명에서 100명도 있었지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제한점이 리스크 오브 바이어스가 높았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말로 편향 위험성이라고 표현하는데 리스크 오브 바이어스란 거는 임상시험의 질적 평가를 할 때 바이어스가 있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바이어스는 랜더미제이션 프로세스. 그는 이제 요즘은 이제 컴퓨터 제너레이티드 랜더미제이션을 다 대부분 하는데 안 하는 임상시험도 사실 있기도 하고요. 이를테면 그 짝순날 오는 사람, 홀순날 오는 사람에 따라서 인터벤션 하거나 플러시보를 하거나 혹은 생년, 짝수년, 홀수년 이런 것들은 잘 아시는 대로 제대로 된 랜더미제이션이 아니라는 걸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알로케이션 시퀀스에서도 제3의 기관에서 제대로 했는지 그리고 더블 블라인딩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그리고 팔로우 로스에 대해서 제대로 리포팅을 하고 있는지 등등을 평가하는 건데요. 대부분의 6편의 임상시험에서 그러한 보고들이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부족하다는 얘기는 그 결과의 신뢰성에 의심이 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더욱 중요한 건 여기에서는
메타 분석을 시도하려고 그랬었는데 중재법들의 그 임상적 이질성, 그러니까 종류가 너무 서로 달랐기 때문에 메타 분석을 하기에는 데이터가 부족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테매틱 리뷰에서는 메타 분석을 시행하지는 않았고요. 각 개별 임상시험별로 연구 결과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 결과 수술 후 엔테럴 뉴트리션 같은 경우는 파렌테럴과 비교했을 때 임상장 아웃컴, 여기서는 대표적으로 입원 기간이나 인펙션 레이트나 아니면 리젝션 레이트나 등등에서 차이가 없었다고 그 당시까지는 어떤 한두 편의 논문에서 보고를 했습니다. 또 하나는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뿐만 아니라 브랜치 체인 아미노 애시드를 다 같이 포함한 파렌테럴 뉴트리션이 과연 단순한 D5W나 노멀셀라인만 투여한 그룹과 비교했을 때 어땠느냐? 생존율에 있어서 이득이 없었다는 논문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엔터럴 이뮤노 뉴트리션, 즉 면역 영양이라고 해서 요즘 각광받고 있는 것이 이 영양 서플리먼트에다가 오메가3라든가 아니면 뭐 또 다른 단백질 성분 등을 투여하는 것인데요. 근데 이것을 투여한 것과 단순한 탄수화물, 뭐 단백질만 투여한 프레스빈이라는 이 상품명의 엔테럴 뉴트리션 요법과 비교했을 때 어땠냐? 결론적으로 서포탄을 투여했을 때도 면역학적 거부 반응, 리젝션은 큰 차이가 없었다는 임상시험 연구도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표준식이 공고뿐만 아니라 여기에 영양보충제를 투여했을 때 단순 표준식이와 공고했을 때 근거가 약하게 있었다. 여기서 약하게 있다는 것은 통계적 유의성은 관찰되지는 않았지만은 그 아웃컴이 약간 좋았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표준 파렌테럴 뉴트리션에 비해서 엔테럴 플러스 파렌테럴 플러스 여기에다가 글루타민과 다이펩타이드를 투여를 했을 때 간 이식 후 입원 기간을 줄이는데 효과적이었다는 논문이 한 편 있었습니다. 무려 12일이나 그 입원 기간이 단축됐는데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 연구 결과도 한 20, 30명의 연구 대상자 숫자가 좀 적은 상태였고 논문의 질적 평가를 했을 때도 리스크 오브 바이어스가 너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비경구 정맥 영양 및 BCAA도 표준 비경구 정맥 영양과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스태티컬 시그니피컨스는 좀 부족했습니다. 재용기간 줄이는데 약간의 효과, 2, 3일 정도 낮추는 효과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비경구 정맥 영양과 오메가3 생선 오일, 아마 이거는 이제 이뮤노 뉴트리션의 측면에서 사용한 것 같은데요. 간 이식 후에 입원 기간이 7일 단축됐다는 아주 대단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중환자실의 재용기간도 단축했는데 문제는 이 연구가 여러 편이 아니고 한 편의 연구고 샘플 사이즈도 30명 내외로 적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체계적 문헌고찰의 저자들은 뭐라고 결론을 내냐면요. 현재 리버 트랜스플란트 페이션트에게 정말 확실하게 베너핏을 볼 수 있는 뉴트리셔널 인터벤션은 볼 수는 없었다. 그래서 로우 리스크 오브 바이어스와 함께 샘플 사이즈가 큰 RCT들이 좀 더 필요하다고 이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럼 그 뒤로 어떻게 됐느냐? 그 뒤로 일부 임상시험들은 계속 보고되게 됐지만 오늘 제가 집중한 것은 최신의 메타 분석만 갖고 일단은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색을 해봤는데 75편의 메타 분석이 검색됐지만 지금 이번 내용과 관련된 건 단 2편이 있었습니다. 이 2편에 대해서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최근인 2021년도에 뉴트리셔널 클리니컬 프랙티스에 발표된 메타 분석인데요. 6편의 임상시험을 메타 분석했습니다. 토탈 345명의 간 이식 환자 대상입니다. 일단 이게 한 건의 임상시험이었다면 상당히 샘플 사이즈가 이 간 이식 환자라는 측면을 고려하면 높은 거라고 봐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6편에서 345이기 때문에 좀 아쉬운 측면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게 프로바이오틱스군과 컨트롤 그룹과 비교를 했을 때 프로바이오틱스 투여 유산균이 효과가 있냐 봤는데 굉장히 큰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감염률을 0.29가 RR이 나왔기 때문에 약 70% 줄인 거고요. 요로 감염, 유리너리 트랙트 인펙션도 0.14로 어마어마하게 줄었고요. 입원 기간이랑 항생제 사용 기간도 단축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으로만 봤을 때는 굉장히 효과 있다라고 저자들도 얘기하고 있는데요. 메타 분석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논문을 들여다봤을 때 연구의 질적 수준이나 혹은 펀딩 소스에 따른 분석 자체가 없었고요. 가장 중요한 건 출판 편향이 발견됐습니다. 출판 편향이란 건 뭐냐면요. 우리가 메타 분석을 6편을 갖고 지금 했지만 여기서 보시면 이쪽 그 효과 있다는 논문들이 좀 더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습니다. 효과 없다는 논문은 발견이
이 메타 분석에 들어가지 않은 건데 들어가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는 효과 없는 논문이 현재로서는 출판이 안 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메타 분석 결과를 해석할 때도 퍼블리케이션 바이어스가 P값이 0.003으로 0.05 미만으로 굉장히 편향이 심한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그 결과가 오버 에스티메이션이 될 수 있다는 걸 항상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2015년도 에이시아 퍼시픽 저널 오브 클리니컬 뉴트리션에 7편의 RCT를 종합한 500명의 메타 분석 결과 이뮤노 뉴트리션,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니까 글루타민, 오메가3 페리 애시드, 그 다음에 아르기닌산이나 뉴클리오타이드 이런 것들이 이제 이뮤노 뉴트리션에서 많이 사용되는 것인데요. 이걸 사용하는 목적은 잘 아시는 대로 리버 트랜스플란테이션 할 때 면역 반응을 줄일 수 있게 목적으로 이런 조합을 많이 사용합니다. 실제 이 연구에서도 감염 합병증이나 수술 후 입원 기간, 그다음에 간 수치도 좀 낮췄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비판적인 측면에서 보면 연구의 질적 수준 및 펀딩 소스에 따른 분석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최신 문헌 검색 결과 간 이식 환자에서 영양 보충이 질병 위험률과 사망 낮춘 자는 임상적 근거는 부족합니다. 프로바이오틱스 오메가3 지방산 투여가 간식 전후 이뮤노 뉴트리션으로서 도움이 된다는 메타 분석이 있지만 논문 숫자는 아주 충분하다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출판 편향의 문제도 있고요. 개별 연구의 질적 수준 및 펀딩 소스의 이해관계에 따른 분석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향후 대규모의 질적 수준 높은 무작위 비교 임상 시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 편 논문을 잘 리뷰해 주셨고요. 저희 본격적인 Q&A를 위해서 우리 단톡방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화면에 보시면은 저기 오른쪽 아래쪽에 아이콘 중에 여기 사람 여러 명 그려져 있는 아이콘이 있습니다. 그걸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여기 Q&A에 본격적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조금 기다렸다가 Q&A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발표할 때 보니까 아까 화면 몇 개, 한두 개가 빠진 것 같은데, PPT가.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제가 볼게요. 제가 그냥 넘어갔을 수도 있거든요. 자, 볼게요. 제가 빠뜨렸을 수도 있는데. 요거. 요거 아닌데. 제가 아마 편집하는 과정에서 빼뜨렸나 봅니다. 네. 예. 화면 좀 보여주십시오. 그 참가자들도 자기 화면을 켤 수 있는 거죠? 네. 그 방에 들어오신 분들은 화면을 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몇 분이나 접속하셨나요? 그럼 저희 대화가 지금 송출은 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기다리는 동안 아까 질문 하나 들어온 게 있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분이 이제 김용철 선생님께 이제 질문을 하셨는데요. 이제 주로 사용하는 안 그럼 병용하는 혈당 강화제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조금 심도 있게 그러면 이식 전에 이제 당뇨 있던 분하고 새롭게 PTDM으로 당뇨가 생긴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 약제를 새롭게 바꾸시는지 어떤 약제를 선호하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네. 네. 장기마다 다를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말기 신부전증 환자들은 투석할 정도로 콩팥이 나빠지면 인슐린 요구량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제 DMCKD 환자들이 인슐린을 열심히 쓰시다가 콩팥이 나빠질수록 인슐린 요구량이 줄어들면 난 당 조절이 잘 되는데 왜 콩팥은 나빠지냐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더러 있거든요. 그것은 당 조절이 잘 되시는 게 아니라 콩팥이 그만큼 나빠진 겁니다. 이제 이렇게 제가 설명드리긴 하는데 그래서 인슐린을 쓰시는 경우는 사실은 끊는 경우는 흔하진 않은데 이제 이식한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면역 억제제나 스테로이드 쓰면
인슐린 요구량이 오히려 더 늘어나죠. 그래서 뭐 20, 30년 동안 DMCKD로 뭐 인슐린 뭐 2, 30단위, 뭐 50단위 뭐 이렇게 쓰다가 더 조절이 안 되시는 분들이 사실 많습니다. 그러면 경구 혈당 강화제 쓰기 어렵죠. 그래서 오랫동안 당뇨가 있으셨던 분들은 인슐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훨씬 많기는 합니다. 물론 이제 그 DMCKD가 아니고 그냥 뭐 뭐 리버 시로시스나 HCC가 생겼고 뭐 콩팥 기능도 당뇨 이외에 뭐 루푸스나 뭐 IgA 신증 이런 사구체 신염 때문에 콩팥이나 뭐 간이 여러 가지 이유로 나빠졌는데 나이가 들면서 이제 당뇨가 느지막이 생기신 분들은 경구혈당 강화제 한두 개 쓰시다가 이식한 다음에 오히려 스테로이드 때문에 이제 경구혈당 강화제 요구량이 늘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클리니컬 시나리오가 너무 다양하기는 해서 근데 이제 신기능만 아까 놓고 보면 신기능이 나빠질수록 결국에 메폴민 쓰다가 이제 결국에 어쩔 수 없이 끊는 경우가 많은데 다시 신기능이 이식한 다음에 좋아지면 그러면 이제 거꾸로 메폴민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죠. 메폴민 쓰다가 조절이 조금 안 되면 뭐 아까 만만한 DPP-4 이니비터를 추가하고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그 다음에 이제 SGLT2 이니비터나 이런 걸로 넘어가긴 하거든요. 그게 이제 굉장히 다양해서 사실은 뭐 이렇게 딱 그 스트레이트 포워드하게 정리해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뭐 보통은 이제 메폴민, DPP-4 이니비터 그 다음에 이제 설포닐 유레아나 그 환자들에 따라서는 SGLT2 이니비터 그 다음에 뭐 인슐린을 쓰거나 아니면 이제 GLP-1 아고니스트를 일주일에 한 번씩 맞고 이런 식으로 가긴 하는데 이게 딱 일관되게 그렇게 하지는 않아서요. 네, 그냥 그 정도로 좀 설명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외과 의사 입장에서는 인슐린으로 이렇게 숏텀으로 이렇게 치료하다가 메디케이션으로 이렇게 넘어가야 할 시점을 사실은 찾기가 좀 힘들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거 네. 굉장히 중요하신 질문이고요. 네. 보통 이제 스테로이드를 이제 줄이거나 간이식은 특히 면역 억제제 사용 요구량이 적기 때문에 뭐 스테로이드 프리로 많이 넘어가시긴 하는데 그렇게 해서 충분히 안정이 됐는데 인슐린 요구량이 예를 들어서 뭐 10에서 20 유닛이다. 그러면은 보통 예를 들어서 DPP-4 이니비터 한 알이 보통 인슐린 요구량 한 10 유닛하고 비슷하거든요. 그 다음에 뭐 설포닐 유레아 뭐 글리멜 예를 들어서 한 4ml 뭐 요 정도가 한 10 유닛이기 때문에 인슐린 요구량이 한 2, 30단위 정도 되면 체중도 빼고 식사 조절하고 운동하면서 인슐린을 끊어 봅시다.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인슐린 요구량이 뭐 5, 60단위다. 이러면은 사실은 하기 어려운데 물론 그럴 때도 그 숏액팅을 최대한 줄이고 롱액팅 하나로 가면서 OHA로 뭐 두세 개를 추가하면서 해볼 수는 있는데 보통 인슐린 요구량이 한 20단위 이내는 되어야 뭐 먹는 약으로 바꿔볼 수 있다고 러프하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명성 선생님께 한 질문이 있는데요. 이게 말씀도 그렇고 이게 강의를 잘 해주셨는데 에비던스라는 게 RCT고 뭐고 이제 연구가 많이 쌓여야 되잖아요. 근데 네. 사실은 간이식 환자들은 기업에서 볼 때는 투자하기에 사실은 굉장히 소수의 환자군이거든요. 그래서 RCT를 하고 싶어도 연구비가 제대로 안 되니까 연구가 안 되고 에비던스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걸 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거든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에비던스를 만들어 가야 되나요? 근데 그거는 이제 당연히 네. 돈을 들여서 해야죠. 그건 당연한 거고요. 근데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네. 제가 이제 에비던스 베이스드 메디슨을 이야기하니까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 더블 블라인드, 랜더마이즈 더블 블라인드, 플러시보 컨트롤 트라이얼 이런 걸 얘기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특히 외과 영역에서는 그런 걸 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네. 그리고 더블 블라인드 이거 하기도 쉽지 않고 윤리적인 영역에 맞습니다. 그래서 EBP 혹은 EBM 자체는요. 아까 제가 피라미드 보여드린 대로 그 상황 내에서 가장 최상의 근거 수준을 적용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즉 제대로 된 RCT가 없다면 그거보다는 좀 하위로 할 수 있는 리트로스펙티브 스터디도 많이 하잖아요. 네. 그걸 갖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한계가 있다는 걸 인정하고 해야 된다는 거고요. 하나 더 추가해 주고 싶은 거는 제가 비록 EBM 근거 중심 의학을 굉장히 주장하는 사람이지만
EBM이 또 만능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EBM을 비판하면서 나온 게 SBM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사이언스 베이스드 메디신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제대로 된 정식 그런 학계의 흐름이라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러니까 이런 거죠. 2003년도에 BMJ의 그런 체계적 문헌고찰에 나왔어요. 주제가 뭐냐면 낙하산의 효과. 그러니까 헬리콥터나 비행기를 타고 떨어질 때 그냥 맨몸으로 떨어지는 거랑 낙하산이랑, 당연히 낙하산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거기에 대한 에비던스가 있느냐. 그래서 이제 리뷰를 한 거죠. 그래서 펀메드, 엠베이스, 코크란 라이브러리 다 리뷰를 했더니 RCT가 한 개도 없었다. 리절트가 그겁니다. 그래서 컨클루전에 뭐라고 썼냐면, EBM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거를 하기 위해서 더블 블라인드로 해서 두 그룹으로 나눠서, 한 그룹은 그냥 맨몸으로 헬리콥터에서 떨어지고, 한 그룹은 낙하산을 메고 떨어지는 것들을 EBM을 주장한 사람들은 빨리 그런 임상시험을 시행해라. 그게 결론이에요. 비판적으로 한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게 그게 겨냥하고 있는 게 전통 민간요법이나 자연요법, 말도 안 되는 요법들 있죠. 그런 것들을 일일이 다 EBM을, RCT를 통해서 검증할 필요는 없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저는 그것을 지금 우리 간이식 환자나 이런 환자에서 먹지 못하는데, 그럼 현실적으로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이론은, 만약에 당이 부족하고 탄수화물이 제일 중요한 에너지원이라면 그걸 외부로부터 주입해 주는 거죠. 그래서 그걸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거 옛날부터 수십 년 전부터 했는데 그건 우리가 RCT를 해서 사용하는 거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측면에서 본다면 부족한 상황에서는 우리가 누가 봐도 플러저블하고 그리고 그럴듯해 보이는 확실한 어느 정도의 근거가 있다면 저는 사용할 수는 있는데, 문제는 이제 그걸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그런 부분들은 좀 우리가 경고를 갖고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 좀 해봤습니다. 예,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 EBM 측면은 아니지만 일단은 아까 보여주신 여러 가지 RCT 중에 뭐 좋은 논문들도 많습니다. 뭐 헤파톨로지나 저널 오브 헤파톨로지 나온 논문들도 많은데, 일단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의 서바이벌 자체에 영향을 주는 건 없고요. 이제 결국 뭐 하스피탈 스테이나 인펙션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자잘한 것들이 조금씩은 있는데, 첫 번째는 영양 상태의 평가라는 게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굉장히 평가하는 기준에 따라서 다르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런 뭐 N수를 엄청 채우고 어떤 회사의 입장에서의 이익을 내고 이런 거가 만약에 에비던스 베이스가 닿더라도, 그러면 결국 패널 레커멘데이션이라도 굉장히 강력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런 게 굉장히 좋다고 느끼면. 근데 이제 아까 보였던 클리니컬 트랜스플란테이션이나 요새 최근 나온 가이드라인에서 그냥 이제 패널 레커멘데이션에서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강력하게 얘기하는 전문가 의견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꼭 그런 대규모 임상이 아니더라도 아직까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셔널레나 좀 에비던스가 좀 부족한 게 아직은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제 학문적인 걸 얘기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저희가 외래를 보면서 환자들이 물어보는 것들 있잖아요. 프랙티컬한 걸 여쭤보겠습니다. 환자들이 뭐 간이식 후에도 밀크시스 먹어도 되느냐? 아까 면역 뉴트리언트 말씀하셨는데 숏 브랜치 아미노 애시드를 먹으면 도움이 되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사실은 에비던스가 부족하기 때문에 아직 에비던스 없으니까 좀 안 먹는 게 좋겠다, 이렇게 저는 얘기를 하거든요. 선생님들은 어떻게 하세요? 외래 보시면은? 저는 일단은 시판되는 게 그냥 약으로 사는 거 말고 식품이나 이런 걸로 사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순수하지 않은 게 많을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딱 원하는 타겟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뭐 글루코사민이나 뭐 또 뭐 BCAA나 이렇게 딱 원하는 타겟만 있는 게 아닐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러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권고하지는 않은데, 뭐 원하면은 드셔볼 수는 있다, 뭐 그 정도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용철 교수님은 어떻게 하세요? 네, 저는 항상 하는 멘트가 있는데요. 네. 한약, 홍삼, 달인물, 엑기스 먹지 말고, 그 다음에 꼭 드시고 싶으시면 종합 비타민 오메가3, 그 다음에 뭐 프로바이오틱스는 먹었는데 설사나 변비가 심하지 않으면 장복할 수 있다. 뭐 요 정도 멘트를 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 검증되지 않은 건데 굳이 그거에 대한 위험 부담을 가지실 필요는 없는데, 예를 들어서 콩팥 이식 환자들 입장에서는 신기능이 아주 좋으면 뭐 그런 것들 먹어볼 수 있다. 뭐 글루코사민 뭐 이런 뭐 관절 어쩌고 뭐 이런 것들 이제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해볼 수는 있고 외래에서 잘 모니터링하면서 지켜보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주변에서 뭐 친지들, 안 그러면 친구들 이런 분들이 막 사다 준다고 그냥 드시고 오시는 분들 꽤 있거든요. 그래서 LFT가 흔들리거나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이렇게 의료진 얘기를 안 듣고 약품으로 된 걸 드시는 게 아니라 건강기능식품이나 건강식품으로 그 정부에서 인정하지 않는 것들을 드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면상 선생님 한 말씀. 뭐 제가 아까도 서두에 얘기했지만 제가 이제 건강기능식품만을 제가 한 15년 이상 동안 논문을 많이 써왔고, 그분은 다 나름대로 제가 좀 정리를 해보니까 결론은 효과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리고 심지어 우리 실리마린 밀크시스라는 것도 최근에 21년도에 뉴트리션 저널에 non-alcoholic fatty liver disease 나플에 대해서 LFT를 어떻게 좋아지게 하느냐에 대해서 논문이 많지도 않네. 보니까 8편의 RCT를 종합한 메타본설계가 있는데 결론은 뭐라고 됐냐면 AST, ALT 수준을 조금 낮춘다. 하지만 결론이 거기도 제가 지적했듯이 개별 연구들의 연구의 질적 수준에 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결론을 내리기는 아직 부족하다. further trial이 필요하다. 이렇게 됐거든요. 실제 그러면 뭐 아까 글루코사민 얘기도 했는데 글루코사민이나 뭐든 간에 새로 나오는 것들은 오메가3도 마찬가지죠. 처음에 등장할 때는 효과 있는 게 굉장히 알려집니다. 왜냐면 잘 아시는 대로 새로운 거니까 논문에서도 저널에서도 억셉트되기가 쉽거든요. 그러나 그 뒤로 후속 연구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면 초반에는 그 인더스트리, 파마슈리컬 컴퍼니와 연결, 그 펀딩이 된 연구들이 초반에 나오다가 나중에는 SIT가 아니고 IIT, Investigative Initiative Trial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거의 대부분 꽝으로 나오는 게 그게 추세입니다. 최근 10년 동안. 대표적으로 글루코사민도 초반에 효과 있다고 나왔었는데 이미 2009년도에 그 한국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서 체계적 문헌고찰 결과를 발표했는데 흥미로운 게 33편의 RCT를 종합해 보니까 골관절염이나 통증에 도움이 되는 거로 나와요. 다 종합했을 때는. 하지만 이걸 서브그룹 어널리시스를 뭘로 했냐면 글루코사민과 콘드로이틴을 제조하는 회사로부터 연구비 받은 것만 따로 메타버스를 해보고 독립된 것만 해봤을 때는 그 펀딩을 받은 것만 효과가 있다고 나오고 IIT로만 돼 있는 것들은 효과 없는 거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보건의료연구원에서 결론은 이거는 지금 현재 보험급여 목록에 들어가 있는데 빼야 된다라고 했는데 움직이지 않고 있다가 2011년도에 다시 재차 두 번째 보고서를 낸 이후에 그때 감사에서 어느 국회의원이 문제 제기를 해서 보험급여 목록에서 사라진 게 벌써 12년이나 됐는데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대로 아직도 건강기능식품으로 정부에서는 판매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은 먹거든요. 그리고 아까 교수님께서 잘 지적해 주신 게 같은 오메가3나 뭐라 할지라도 건강기능식품으로 해서 나오는 것들은 그 조성이나 용량이 허접한 게 너무 많고요. 그것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의약품이랑은 또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이제 일반적인 영양 보조제, 건강기능식품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그 간세포함으로 간이식도 요즘 많이 받으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이제 외래 와서 여쭤보시는 게 뭐냐면 상황버섯이 도움이 되느냐, 뭐 항암 효과가 있느냐, 인삼이 도움이 되느냐 이런 얘기도 또 물어보시거든요. 선생님 아마 논문을 많이 검색하셨으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도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요거는요 이미 미국에서는 보안 대처법 있죠. 컴플리먼터리 메디슨에 대해서 이미 한 20-30년 전부터 1년에 엄청 많은 투자를 해갖고 우리가 알고 있는 거의 동양에서도 유행하고 있는 그런 자연민간요법에서 임상시험도 시행하고 그걸 종합한 것도 다 했습니다. 근데 결론은 상황버섯이나 버섯류 같은 경우는 뭐 그 안에 들어있는 베타글루칸인가 뭐 그런 여러 가지 성분이 이론적으로는 항암 효과가 있지만 실험 연구나 동물 실험에서는 효과 있는 놈이 꽤 있어요. 근데 임상 시험에 있어서는 단독으로 투여했을 때 효과 있다는 연구는 거의 없고 항암 화학요법과 함께
어디셔너로 했을 때 일부 뭐 증상 개선이라든가 뭐 그런 부분들이 도움이 된다는 일부 보고는 있는데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단독으로 그걸 사용하는데 효과는 없고 그다음에 어디션을 했을 때도 명확한 근거는 아직까지 부족하다라고 이미 정리를 한 상황입니다. 네, 이거는 환자분들뿐만 아니라 의료진들도 알고 있어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교수님들 더 서로 간에 질문거리가 있을까요? 제 김영철 네. 교수님께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 요새 24시간 혈당 측정 이런 것들이 커머셜하게 나오고 이제 저희 현장에서도 조금씩 쓰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하면은 조금 더 도움이 될까요? 아니면 뭐 전통적인 저희 하는 뭐 POCT 4번이나 뭐 이런 것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희 그 서울대병원의 신장이식 팀의 고 하정원 교수님께서 그 연구를 얼마 전에 하서 페이퍼 내기는 했는데요. 혹시 해보셨나요? 직접? 네네 해봤습니다. 아니 본인이 네, 본인. 아 네네네. 그 아마 요즘에 의사분들도 많이 이제 해보시거든요. 한 2주 이렇게 저도 해봤는데 그 교육 효과가 굉장히 뛰어납니다. 내가 뭘 먹었을 때 혈당에 스파이크가 생기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식전만 보통 하루 4번 측정을 해도 식전 위주로 이제 측정을 하는데 특히 스테로이드 쓰는 이식 환자들은 식후 혈당의 스파이크가 되게 올라가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환자들이 나 아침에 식전에 재는데 계속 100 내외인데 왜 헤모글로빈 A1C가 왜 8이냐 이제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그 CGMS를 하면 뭐를 먹으면 혈당이 올라가고 어떻게 먹으면 안 올라가고 특히 경험하시는 분들 있을 텐데 뭔가 당화 지수가 좀 떨어지는 걸 먹거나 야채를 먼저 먹고 그 다음에 뭐 밥을 먹고 이런 거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거든요. 같은 칼로리를 섭취하고 같은 그 음식을 섭취해도 굉장히 달라서 뭐 저도 체감하고 있고 여러 선생님들도 그렇고 환자들의 얘기를 들어봐도 CGMS를 뭐 자주 할 필요는 없지만 뭔가 조절이 안 되고 궁금할 때 특히 뭔가 의지가 특히 있는데 잘 안 되시는 분들은 한번 추천해 보시면 굉장히 그 교육 효과가 뛰어납니다. 아직은 타입 1 DM이나 이런 데밖에 뭐 임신성 당뇨 이런 데밖에 보험이 안 되긴 해서 비싸긴 한데 뭐 해보시면 분명히 교육적인 효과는 뛰어나다는 것을 아마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그럼 제가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는데요. 저희 이제 이식하고 나서 요즘 삼재요법을 많이 하지만 그래도 롱텀으로 스테로이드 되게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이 스테로이드 쓰다 보면 PTDM 인시던스 더 높아지는데 한때 이제 스테로이드 테이퍼링을 좀 일찍 하자는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선생님들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저희 최근에 히라 데이터 가지고 이렇게 분석해 보니까 한 달 이내에 얼리 테이퍼링 한 환자들이 PTDM 인시던스가 조금 낮아지더라고요. 아직 완전하게 에비던스가 콘크리트한 건 아니지만 선생님들은 프랙티스에서 어떻게 하고 계세요? 저희는 그래도 아직까지 스테로이드를 다른 기관에 비해서는 조금 더 끌고 가는 편인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한 달째 mTOR로 저희는 이제 많이 바꾸는 편이어서 HCG는 거의 다 바꾸고 그래서 그게 이제 완전히 안정되기 전까지는 스테로이드를 그 또 변수가 하나가 더 생기면 좀 복잡해서 일단 한 3개월째까지는 보통 쓰는 것 같고요. 또 그 후에도 뭐 테이퍼링 하는 경우도 하고 유지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이제 그 다른 면역 억제제를 얼마나 줄일 수 있느냐를 가지고 이제 그 스테로이드에 대해 고민을 하고요. 또 오리지널 리버 디지즈 같은 경우에 뭐 오토이민이나 이런 경우에는 좀 스테로이드를 좀 더 끌고 가려는 경향이 있고 좀 테일러드 퍼스널라이즈 메디스 그렇게 좀 그런 개념으로 스테로이드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네, 김종철 선생님. 네. 아무래도 간 이식보다는 신장 이식 환자들이 면역 억제제 요구량이나 그 타겟 트로프 레벨이 높고 아스텔라스에서는 1년째 무조건 6 이상을 유지해달라고 항상 6을 강조해주고 계셔서 근데 아무래도 높게 유지하면 이제 당연히 PTDM 리스크가 좀 올라가고 저희는 1년까지는 솔론도는 하나를 거의 유지하고요. 그래서 당 조절이 굉장히 안 되거나 체중 증가 굉장히 많거나 그런 사람들은 뭐 이제 반할 이렇게 줄이기도 하는데 우리나라는 스테로이드 프리가 신장 이식에서는 뭐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쓰고 요즘에는 또 그 감작된 환자들 그다음에 하이 타이터의 ABO 인컴피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최근에 거의 뭐 탈감작하는 비율이 저희 병원 거의 40% 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사실 스테로이드 끊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완전 HLA 타이핑 풀 매치거나 뭐 여러 가지 특수한 상황이 아니면 어쩔 수 없이 쓰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말씀 감사드립니다. 더 질문 안 올라오는 것 같아서요. 오늘은 여기서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분 연자분 발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기회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뉴트리셔널 액세스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당뇨 관리, 특히나 외과 의사들이 좀 알아야 될 내용을 김영준 선생님께서 잘 정리해 주셨고요. 에비던스 베이스로 우리가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지, 그렇게 안 될 경우에 어떤 폴러시를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명성근 교수님께서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참가자들한테도 유익한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